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구성 등 원구성 협상 쟁점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자진 사퇴하면서 방역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경남에 이어 부천과 청주에서도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늘도 열대야가 예고됐는데 폭염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8개월 사이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제 수장들이 현재의 복합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달 연속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이후 직급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임금이 적은 보직으로 발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희소객이 몰리면서 전국 계곡과 해변이 쓰레기와 폭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폭죽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도 배제할 순 없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회가 35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는 실패했지만 국회의장만큼은 합의로 뽑자며 국민의힘이 먼저 한 발 물러섰고 야당도 앞으로의 원구성도 합의로 하자고 화답하면서 일단 협치에 물꼬를 텄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푹푹 찝니다. 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기 전에 정치권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7월 4일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275명이 참여한 가운데 255명 찬성표로 5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30분 전에야 극적으로 여야 합의로 열렸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2차례 협상했지만 법사위 반환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했던 검수완박 헌재 제소 취하와 사개특위 참여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늘 오전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 강행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걸 양보라고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그게 어떻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몽유로 골든타임을 협의한다면 국민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바로 수용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합의로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김 의장은 본인을 미스터 조정자라고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소수당의 반발을 묵살하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이렇게 다행히 별 충돌 없이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긴 했지만 국회는 아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일종의 봉합 상태입니다.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대 쟁점은 검수완박 후속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참여할지 여부인데 여야가 이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위 배분 협상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국회 정상화가 기약 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한 쟁점들은 김복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일방적인 독주였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사개특위 참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반복했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됐지만 파기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인 선언만으로는 민주당의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정의당 1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찬성했던 걸 감안하면 8대5 구도가 되는데 중수청법을 만들기 위한 과반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왜냐하면 비교섭도 한 명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선례를 남겨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개특위 문제에 있어서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여론이 강한 만큼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40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전 정부와 달리 논란 있는 인사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지 3시간이 채 안 돼서 사퇴를 발표한 겁니다. 인사 문제가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였는지 유럽 순방 이후에 서둘러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평가도 있죠.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 사퇴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7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 경력금과 동료 의원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11시 30분쯤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없다면서도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발탁한 사람은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에서 전 정부와 비교될 수 없다면서 논란이 있는 인사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지 약 3시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권선동 원내대표도 사퇴 발표 직전까지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2명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 자진 사퇴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한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서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인사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공전으로 더 이상 시급한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홍열 서울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여기서도 새로운 논란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홍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2002년 만취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점 때문에 교육부 총리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사과했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교육개혁 과제가 시급해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승겸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과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어 임명은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당은 국회 공전으로 청문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홍열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는데 8년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송 후보자는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당시 학교의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권의 권력 지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경찰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기업체 대표를 추가 조사하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모두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갈등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 배현진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속된 당무 혼란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표의 개인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 일 없는 듯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고 그게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소명되기 전까진 당대표 주재 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를 내일 추가로 조사합니다. 나흘 전 첫 조사에서 김 대표는 약 4년 동안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혼란이 계속되며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동반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계를 받더라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내에선 집권 여당 대표가 정부 성공을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당대표의 미숙한 갈등 표출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당 기간 문제로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던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흘 전 당 혁신을 주장하며 출마 선언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막 입당했던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자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저런 뒷말들이 또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6년생 이대녀, 박지원의 당권 도전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입당 6개월이 안 돼 전당대회 피선거권이 없는 박지원 전 위원장은 입당 직후 공천된 김동연 경기지사처럼 예외 조항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영입 인사에 공천을 주는 공직선거와 달리 당직 선거엔 예외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엔 최대 쟁점인 당대표 공천 관련 권한 축소 문제도 안건에 올랐지만 모레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전준희 관계자는 친명계인 김병욱 의원이 해당 안건이 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문 진영에서 제기된 집단지도 체제 도입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일 때는 단일성 지도 체제를 많이 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하기 위해서 본경선의 대의원 투표 반영 비중을 줄이고 일반 국민 투표를 높이는 방안은 통과되면서 대체로 친명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은 선출했습니다만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치부 조정린 기자에게 이 꼬인 정국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풀리기는 할 건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사개특위 그러니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거죠.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고 들어와라. 국민의힘은 우리 못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싸우는 거죠? 예, 일단 이 과정을 보면 당초 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가 이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예.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거죠. 이 사개특위라는 예,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 정상화의 여론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이 주말 협상을 거치면서 여야 위원 5대5 구성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는 조건하에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여당이 먼저 보인 겁니다. 예. 하지만 야당은 이 당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이 중재안으로 이미 합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그 합의는 지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니까 네. 어쨌든 빨리 국회 정상화시켜서 뭔가 민생 법안 논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크긴 하겠죠. 어쨌든 그러나 국회 상임위 배분이 끝나야지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사위 문제를 포함한 이 상임위 배분은 이제부터 다시 원점에서 협상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입법 독주가 불가능한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이 민주당이 법사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을 뒷받침할 법안 개정에 이 탄력이 붙기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 여야 지도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 상정을 막아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우려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지고 가는 얘기가 가장 핵심이고 일종의 예. 이제 여야 간의 기싸움, 주도권 싸움이 돼버렸는데 민주당이 요구한 또 다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사위 검수완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소를 취하하게 되면 검수완박법의 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헌재가 이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입장은 둘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굉장히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국회 이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 청문회 이런 거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그 수락연설에서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위를 해서 구성해서 하자. 예, 상임위가 어려우니까 이 특위로 먼저 풀어보자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위를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반대라면서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정치라는 것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어느 순간 풀리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극적인 타결 합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고물가의 이 금리 인상에 세계적인 불안이까지 예. 엄습하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협상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서로의 약속을 믿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또 다수당은 다수당대로 이거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이 있기는 하겠죠. 예.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울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며칠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온열 질환으로 추정된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온열 질환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농협 공판장입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일하던 45살 A씨가 저녁 7시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지 하더라네. 나중에 보니까 쓰러지던 거 보고. A씨는 숨진 날 오전 9시부터 이 공판장에서 마늘 상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였습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공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도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당시 B씨의 체온은 41.8도였습니다. 눈을 못 뜨고 있다고 그냥 벌벌 떨고 있다고 하신 친구들은 상태거든요. 오늘 충북 청주에서는 더위를 먹은 것 같다며 집에서 쉬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총 434명.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은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 근육 경련 증상을 동반하는데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충분한 양을 규칙적으로 목마름과 상관없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집중되는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을 그늘에서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염에서 쪽방촌 주민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문도 에어컨 없는 좁은 방에서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오고 계신지 장윤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상담소에서 나눠주는 생수 2병을 받아들고 방으로 향하는 쪽방촌 주민들. 문 밖에 앉아 부채질도 없이 무더위와 싸웁니다. 이곳 돈이동 쪽방촌의 온도는 30도입니다. 특히 습도는 49%에 달해 사우나처럼 매우 덥고 습한데요. 이곳 주민들은 선풍기 한 대로 폭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쪽방 8개마다 공용 에어컨이 하나씩 설치돼 있지만 그나마 비용 때문에 가동도 못합니다. 문 던지는데 문 열나. 숨이 턱턱 막히니까. 덥다? 설명할 것도 없고 막 죽는 거 떠 죽는 거지. 방이 덥다 보니 기댈 곳은 공원 나무 그늘.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지. 할 일이 있나 갈 데가 있나. 그러니까 나오지. 그나마 코로나 방역 수칙 완화로 경로당 문이 다시 열린 게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선풍기만 틀어놓고 있으니까 더웁지. 여름에 시원하고 좋잖아. 종로나 용산 등 일부 지자체가 호텔 등과 협력해 무더위 대피소를 마련했지만 아직 초기라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 이제 시작 초기여서 한 10명 내외로 지금 야간에 주무시고 가시는 걸로.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이어지는 폭염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날씨가 이렇게까지 더워지면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은 또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죽기도 하죠. 농민들은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가들을 이심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청송의 한 축산 농가. 축사 안에 대형 송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축사 안의 온도는 37도.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을 뿌리는 분무장치까지 가동합니다. 무더위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실시간 체온 측정도 필수입니다. 산로 섭취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소가 또 자주 앉아있질 안 하고 수시로 막 돌아다닙니다. 닭 2만 5천 마리를 키우는 양계축사도 비상입니다. 뜨거운 외부 공기가 축사에 유입되지 않도록 벽면에 쿨링 패드를 설치했습니다. 집탄 폐사를 막기 위해 축사 안 온도는 3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방역복을 꼭 입어야 합니다. 방역복을 안 입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얘도 방역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더위지만 농민들은 일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땡볕을 피해 밭일을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2시 넘어서 나오는데 상황에 구름이 많이 끼고 좀 바람이 신선하면 2시대가 나오고 아니면은 3시 넘어가 나와요. 가축과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가들은 폭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여주의 최고 기온이 36.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도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가 공포스러울 지경이죠. 폭염은 밤에도 이어져서 당장 앞으로 며칠은 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네, 저는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때면 귀가 서두를 시간인데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은 도심의 무더위를 피해 강변을 찾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의 밤 기온은 섭씨 28도에 달하는데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강바람을 쐬며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4일째 이어진 불볕더위에 시민들은 물가와 그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잔디밭에선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나 텐트에서 더위를 피했고 치킨과 함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열을 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엔 올 들어 처음 내려진 폭염경보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후 5시 기준 서울과 대구가 32.8도, 대전이 33.5도, 경기 여주시 점동면은 36.8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는 밤까지 이어져 대구 기온이 28도에 달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밤새 최저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 영향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피서객이 몰리면서 전국 계곡과 해변이 쓰레기와 폭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죽은 이 환경 오염과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피서지를 이승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강원도의 유명 피서지인 홍천강입니다. 강가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술병부터 슬리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원지 입구에는 이렇게 피서객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뒤죽박죽 섞인 쓰레기들을 분리수거에 나섭니다. 그냥 몰래 놓고 하니까 안 치울 수 없잖아. 저쪽 올라가면 쓰레기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어떻게 저걸 하냐고.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박스에 담아 통째로 버리거나 인적이 뜸한 장소에 몰래 버리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버리고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버리는 사람 따라 버리는 사람 따라. 새벽 백사장은 폭죽놀이로 소음에 시달립니다. 사고와 화재 위험 때문에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쏘면 과태료 처벌을 받지만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 피서객들은 밤마다 폭죽을 마구 터뜨립니다. 소음과 폭죽 쓰레기 피해는 다른 피서객과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최근에 폭죽 소리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일부 피서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폭죽놀이에 유명 피서지는 올해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운전자가 택배기사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가던 음주운전자는 뒤쫓아온 택배 트럭까지 들이받은 뒤 멈춰섰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외제차가 빠르게 좌회전을 하더니 아파트 공사장으로 달아납니다. 막다른 길에 막혀 차를 뒤로 빼려다 뒤따라온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뒤따라온 택배 기사를 피해 달아나다 부딪힌 뒤 멈춰선 겁니다. 택배 기사가 음주운전자를 발견한 건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신호가 여러 번 바뀌어도 차가 꼼짝하지 않자 뒤에 있던 택배 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음주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배송기사 박 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공사장까지 도망친 외제차 운전자를 700m 넘게 쫓아간 끝에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쪽이 막혀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밀고 된 거고요. 이렇게 뒤에서 봐. 택배 기사의 발빠른 대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이라 또 다른 사고를 막으려면 제가 위험한 것보다 빨리 음주운전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도운 택배 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8개월 동안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제 차량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천천히 우회전을 하자 오토바이가 다가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좌회전하는 차와도 부딪혀 운전자가 넘어지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는 아예 스치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집니다. 42살 A씨가 일부러 오토바이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외제차를 상대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는 이렇게 한 번에 차선을 2개 이상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난해 7월부터 3월까지 낸 사고는 모두 41건, 챙긴 보험금은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2월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지만 지난달 돈이 모자라 귀국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넷 도박하고 베트남 여행 경비 등으로 이제 다 비용을 소진해가지고 더 이상 체류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앞서 보험 사기죄로 수감됐던 A씨는 출소 열흘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41개의 사건 외에도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담하게 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직접 구매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물에 타서 마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필로폰 투약. 그런데 잡고 보니 김 씨는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대담하게도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1월 1일 SNS 메신저를 통해 40만 원어치 필로폰 0.5g을 구매했습니다. 돈을 송금한 뒤 업자가 제3의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업자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김 씨의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9일 잠복 수사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구입한 마약을 구매 당일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투약 흔적을 안 남기려고 마약을 물에 타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사기는 시간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료수나 물에 타서 하기도 하죠. 김 씨는 혼자 투약했고 한 번 투약한 뒤 남은 마약은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 추진에 일선 경찰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경찰 내 노조격인 직장협의회는 릴레이 삭발을 시작한 데 이어서 단식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으로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목에 두른 경찰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저희 현장 경찰관들은 매일 3명씩 삭발 시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경찰 역사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일 일선 지구대까지 직접 찾아 최근 어수선한 경찰 분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 경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이후 현재는 경찰의 수장도 자리에 없는 상황. 경찰 내부망에는 14만 경찰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 않는 수장을 원한다며 차기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 6인이 나서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민관기 직협회장은 내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0일간의 단식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우리 경제 수장들의 회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오늘 또 긴급 회동을 갖고 현재의 복합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선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6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상황이 소폭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거란 관측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내일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가 6%를 넘을 게 유력한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 5인방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비상경제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수장들은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복합위기 시작을 인정한 지 한 달여 만에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은 위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동 직후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리 인상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취약계층이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긴축 속도에 맞춰 이번 달은 물론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5%에 달할 거란 우려 속에 오늘 장 초반 반짝 반등했던 코스피는 결국 하락해 2,3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뒤 자영업자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는 5% 오르는 것이지만 5년 전에 비하면 40% 넘게 오르는 것이라면서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하는 게 낫겠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식당 한가운데 손님이 직접 반찬과 쌈채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테이블을 뒀습니다. 술과 음료도 알아서 꺼내가는 구조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장어구이집을 운영하는 서부금 씨는 2년 전부터 남편과 단 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이 일을 시작했어요. 인건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익이 자꾸 없는 게 주말 지나면 삭신이 다 아파요. 훌쩍 뛴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고 본인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시간을 좀 더 근무하거나 근무자를 한 사람을 더 빼거나 거의 1년 반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수를 제가 몸으로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지난 2017년보다 41.6%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이후 직원 없이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23만 5천 명 늘었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26만 1,000명 줄었습니다. 일자리 자체를 감축시키고 자영업자들을 보다 영세한 형태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자영업자도 알바생도 모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데요. 육아휴직 이후에 회사에서의 위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원래 맡던 자리보다 낮은 직책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직청과 같은 임금은 물론이고 권한면에서도 같은 직위를 줘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롯데마트 직원 남성 A씨는 2013년 대리로 일하며 발탁 매니저에 임명됐습니다. 롯데마트는 과장 이상을 매니저로 임명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도 발탁 매니저로 발령내왔습니다. A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하고 이듬해 복직했는데 사측은 매니저가 아닌 직책상 2단계 낮은 영업 담당 직원으로 발령냈습니다. A씨는 법에 따라 같은 수준 직무에 복귀시켜달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회사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롯데마트가 소송에 나섰고 1, 2심 법원은 A씨 수입에 큰 변화가 없고 대리가 맡는 직책의 발령이나 문제가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매니저와 영업 담당 직원은 권한과 책임 등의 차이가 나 A씨를 같은 업무에 발령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전직 발령 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 권한에 낮추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여권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들이 알아서 물러나 주기를 바라지만 아직 대부분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면서 전 정부 기관장 거취에도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최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꼬집으며 나온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올해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장은 71명, 기관 5개 중 1개꼴로 바뀌는 셈입니다. 임기가 끝난 26곳, 공석 13곳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혁신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캠코더 인사, 즉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기관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꼽히는데 강한 압박에 따른 줄 사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정부는 이미 재무 상태가 악화한 한국전력 등 14곳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자산 매각 등 자구안도 주문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가 정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면 안 되고 그러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교한 평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달 중 인력과 조직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KBS 간부 수십 명이 한꺼번에 한직으로 좌천된 적이 있었습니다. 파업 불참을 이유로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고 실제로 나중에 이 명단을 근거로 징계를 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KBS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KBS판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노동조합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희철 KBS 사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KBS 직원이 사장과 경영진 사퇴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2017년. 당시 KBS 내부망엔 이번 파업엔 중립이 없다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국장과 부장 등 간부 78명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이들은 대거 좌천됐습니다. 보도본부 소속 국장이 방송 프로그램 연구부서로 가거나 부서장이 부원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간 근무가 힘들잖아요. 재난방송 대비 체제를 강화하면서 적폐들을 넣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KBS 노조 측은 당시 파업 비참가자 명단은 사실상 블랙리스트며 명단에 오른 이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을 참여하지 않은 많은 선배님들의 90%가 좌천성 인사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것이죠.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자 중 한 명이 김희철 현 KBS 사장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KBS 지역국 부실 관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접수된 청구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뒤 정식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산세가 수려해 전 세계 산악인이 찾는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에서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소 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빙하가 무너지기 하루 전 산 정상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눈과 흙이 뒤섞여 쏟아져 내립니다. 거대한 빙하 덩어리 세락이 떨어져 나간 자리.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 옆면은 움푹 패였습니다. 이 빙하가 등반객들을 덮쳤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이탈리아, 1명은 체코인입니다. 부상자 9명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16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헬리콥터 5대와 인력을 총동원해 찾고 있습니다. AFP는 산 정상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10도를 찍은 다음 날 참사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돌로미티의 여왕으로 불리는 마르몰라다는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자랑했지만 최근 몇 년 새 이상 고온으로 빙하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I nipoti avranno dei paesaggi completamente diversi.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벌써 한 달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For me, the biggest challenge here was to get used to wearing the masks in the hot weather. 프랑스는 일부 지역의 6월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1947년 이후 가장 이른 폭염이 찾아왔고 그리스는 이보다 빠른 5월부터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사진을 손쉽게 찍는 시대가 됐죠. 이 사진계의 바이블로 일컬어지는 결정적 순간의 저자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임소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릉덩이를 피해 날아오른 사람과 물그림자, 물에 비친 발레단의 포스터가 묘한 대칭을 이룹니다.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은 기록 사진과 예술 사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I started by painting and drawing, and for me, photography was a mean of drawing, and that's all. Immediate sketch, done with intuition. 작은 필름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녔지만 기관총을 쏘아대듯 사진을 찍는 건 전체의 선명함을 해치게 될 뿐이라며 셔터를 함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진집 결정적 순간에 표지 작업을 해준 앙리 마티스의 초상사진. 자연스러운 표정을 찍기 위해 나흘 동안 그의 작업실 구석에 머물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눈동자와 바닥에 흩어진 신문지 위에 잠든 남성. 사진보다 삶에 더 관심이 많다던 작가는 영국 조지 6세 대관식 날 왕보다는 그를 지켜보는 군중들을 포착했습니다. 생생한 사진을 위해 현행범을 체포하듯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Sometimes the pictures disappeared,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tell the person, "Oh, please smile again, do that gesture again." Life is once, forever. 사진에 대한 거장의 생각이 흐르는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천 장항항 축제가 얼마 전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꼴갑 축제입니다. 꼴값 한다는 그 꼴값이 아니라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내세운 축제죠. 장항 꼴뚜기는 여느 꼴뚜기보다 10배나 큽니다. 시인 백석이 뱃사람 9이서 회를 처먹고도 남았다는 그 꼴뚜기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창에 널브러져 천대받는다고 혀를 찼죠. 꼴뚜기는 골독이가 변한 말입니다. 생김새를 뜻하는 옛말 골이 볼품없다는 꼴이 된 겁니다. 꼴값 한다, 꼴 사납다, 꼴 좋다, 꼬락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꼴에 한잔말 불견이 붙어서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놈 두 눈이 멀어 배는 게 없으니 세상을 이리 아사리 판으로 만들어놨구나. 사극에도 등장하는 아사리파는 아수라장, 아귀다툼, 아비규환처럼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죠.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가리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지경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악수를 청하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지나갑니다. 배 최고위원이 돌아오면서 이 대표의 어깨를 때립니다. 동년배인 두 사람이 예전에 얼마나 격이 없이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색이 집권당 공개회의에서 벌인 작태가 목불인견입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배 최고위원이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의혹을 놓고 징계심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기까지 국민의힘 집안 싸움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간 보고 들으신 대로 해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왔던 대표 비서실장도 사퇴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며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징계심의도 나니까 버틴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거센 후폭풍과 당 주도권을 둘러싼 분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나라와 국민 살림이 어떤 형편입니까?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은 집권 여당의 꼴사나운 드자비질이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길을 거침없이 가는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회의실 뒤에 걸린 이 구호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요. 7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껴갔습니다만 제주와 남해상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파도가 거셀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는데도 더위가 쉽사리 식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34도, 서울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소나기에도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많이 오는 곳은 6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4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